네, 전쟁과 경제와 과학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익히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승병의 워커노믹스 시간이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떻게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경제적 여파가 어떨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또 반응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쟁하고 경제하고 과학하고 연결시킨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리학 박사님이 경제 전문가이시면서 전쟁을 이렇게 연구한다는 것도 찾기 어렵고요. 네, 뭐 요즘 전쟁이 워낙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일단 좀 요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2월에 시작된 전쟁이 벌써 거의 뭐 2년 가까이 다 돼가면서 그리고 전황이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고, 거기에 뭐 가자지구 사태처럼 다른 또 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아무래도 많이 뉴스에서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전체적인 지금 상황에 대한 오버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뭐 일단 뭐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지도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지금 상황이 뭐 몇 달 전에 본 거랑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지금 러우 전쟁이 원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갖다가 강습적으로 공격하면서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 뒤에 대반격이 있어서 먼저 키이우가 지금 지도상 어디에 있는 저 거죠? 왼쪽 위에 있습니다. 오데사 오데사에서 한참 이쪽입니다. 위쪽. 네. 키이우는 네, 키이우가 지금 키이우는 왼쪽에서 위쪽. 네, 빨간 부분은 아니고. 네, 저 빨간 하얀 부분이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이고요. 네, 원래 저 키이우까지 육박했었는데 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갖고 쫙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장은 저 수준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전장을 갖다가 5군데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은 한 2014년부터 저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라는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오른쪽 윗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크게 이 두 지역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러시아가 침략의 구실로 삼는 것이 우리 러시아 주민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다. 우리 러시아에게 다시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러시아 국민들을 도우기 위해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이라고도 안 합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침공을 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아직도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주를 다 장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안스크주가 저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 계속 조금씩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현재 또 핵심적인 전장이 그 밑에 있는 도네츠크주입니다. 도네츠크주는 지금 저기 빨간 화살표들과 파란 화살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저 지역이 도네츠크주의 이 주도인 이 바로 도네츠크시 일대입니다. 바로 저기서 조금 위쪽에 보시면은 뉴스에서 가끔 들으셨을 바흐무트라는 격전지도 있고요. 저곳은 지금 도네츠크주는, 루안스크주는 그래도 러시아가 상당 부분을 장악했는데 도네츠크주는 아직 장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저쪽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를 펴고 있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저쪽을 뺏기면은 우리가 전쟁에 추가 넘어간다는 인식하에서 저기서도 치열하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방비가 부족했을 당시에 기습적으로 탈취한 곳이 저 아래쪽, 지금 저기 보시면은 키이우와 드니프로, 자포리자, 헤르손을 쭉 있는 거기 희미하게 보이는 파란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니프로 강이거든요. 드니프로 강. 네, 강이군요. 저 네, 파란색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저 드니프로 강 이 남쪽 지역을 갖다가 이 러시아가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가 크게 보면 두 개의 주가 있는데 자포리자 주와 헤르손 주입니다. 이 자포리자와 헤르손은 또 러시아가 굉장히 탐내는 것이, 러시아가 저 크림반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전에는 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것이 저 크림반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조프해가 있습니다. 그 아조프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좁은 케르치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는데요. 아조프해라는 게 저 호수처럼 돼 있는 저 오른쪽에 부분인가요? 사실상 오른쪽에? 호수 같은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에 점령했던 거고 러시아가. 네, 그렇죠. 크림반도를 이미, 그때 네. 병합을 해버렸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것이 저 아조프해 남쪽에 저기 짤록한 부분 케르치라는 저 해협에 그래서 지금 다리까지는 왔는데요. 저 이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막 저희가 해협입니다. 해협인데 해협. 저길 큰 다리를 와갖고 저희가 철도와 도로교통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저기도 육지로 잇고 싶어 했는데 그곳이 바로 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 초반에 저길 탈취한 다음에 또 저기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전쟁 중반에 우리 원래는 루안스크와 도네츠크까지만 먹으려고 했는데 들어온 김에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까지 병합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포리자주나 헤르손주도 완벽하게 장악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또 일진일퇴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난 여름부터 하계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하계 공세의 핵심은 바로 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입니다. 아무래도 저 지금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는 방어가 좀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이 기습적으로 저 자포리자주에서 공격을 해서 오히려 저 크림반도 쪽을 역으로 친다라는 목표로 하계 공세를 시작했었는데 그 하계 공세가 별로 진전을 못 봤습니다. 그게 젤렌스키가 얘기한 대반격, 네. 대공세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거죠. 올 중반에 대공세를 한번 펴서 전황을 확 뒤엎어보겠다고 했는데 한 거의 5달이 지나도록 실제로 진격한 게 한 15km에서 20km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00m 전진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겨울이 와서 공격이 사실상 지금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저기 방어선을 철저하게 축조를 해놔갖고 저 전선이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뭐 일주일 만에 넘어간다, 뭐 한 달 네. 만에 넘어간다 그런 얘기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잘 방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 해가지고 다 되찾겠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계속 장기화만 되면서 피해만 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올해 들어서는 전쟁이 확실히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만 애꿎게 죽어나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희생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양측의 지금 희생을 좀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거의 고갈된 상태여갖고 지금 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일부 기밀 자료를 의회에 공개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지금까지의 러시아 측 사상자를 약 31만 5천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31만 명. 네. 근데 이 중에서 사망자는 한 6에서 7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러시아군이 2022년 개전할 당시에 약 36만 명으로 시작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개전 시 투입된 병력의 90%가 이미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네요. 지금 거기서 중간에 부분 동원을 선포해 갖고 30만 명을 보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전선에 한 30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거보다는 적지만 우크라이나도 적은 피해는 아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 언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약 한 2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까? 사망자도 한 4, 5만 명. 그러니까 러시아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측을 합치면은 50만 명 넘는, 네, 60만 50. 명 정도 되는 사상자. 네, 사상자가 50만 명 이상이 난 상황이죠. 사망자도 10만 명은 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 10만 명이면은 웬만한 도시 하는데, 그렇죠? 네, 뭐 젊은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정말 이게 전쟁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희생자만 늘고. 네, 지금 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약 없는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들이 조금씩 언론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끝날 때는 보통 어떻게 끝나나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놔두면 그냥 계속 사람들만 죽어나가겠는데요? 네, 전쟁이 끝나는 방식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우리가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완전히 무력으로 적을 굴복을 시켜갖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범 재판까지 쫙 이어지는 이런 완벽한 승리가 있는가 하면은 6.25 전쟁이 그 반대쪽 극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은 휴전선 상태로 굉장히 오래 대치하다가 그냥 휴전 상태로 끝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아직도 정전을 못하고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이게 또 하나의 극단이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종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많은 사람의 예상은 6.25 전쟁 쪽에 가깝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죠. 그래요? 물론 뭐 변수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러시아도 만만치가 않고 또 우크라이나 뒤에도 서방이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는 이 각오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지원을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은 또 추가 이렇게 한번 탁 기우는 건 아닌가요? 지원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좀 힘을 받고 안 해주면 러시아가 힘을 받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면은 추가 러시아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도 물론 이번 전쟁에 위기가 있었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역시 이 바그너 용병들이 한번 대차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거의 그때 전복이 되느냐 마느냐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대반격을 통해서 러시아의 승기를 완전히 꺾냐 싶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확 이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리진 못해도 전쟁을 이 상태로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황을 만들었죠. 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서방의 이 각종 무기 지원이 없으면은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 서방의 지원이 주춤하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장 현장에서 포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다, 무기가 부족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고착 국면에서는 화력으로 적을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쓸 수 있는 탄약이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서방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밀려버리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계속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뭐 그리고 한국전쟁 6.25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정전이든 휴전이든 뭐든 딱 일단 총성을 멈추는 어떤 협상을 하는 게 이 먼저인 거 아닌가요? 네, 협상에 일단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상조차도 못 들어가고 있죠. 6.25 전쟁 같은 경우도 1951년 한 7월 달 정도에 협상이 시작이 돼갖고 2년을 끌고서야 결국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그것도 휴전에 이르렀는데 그때 스탈린 죽고 휴전했나요? 네, 우리가? 그게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미국을 괴롭혀라. 그래서 이 휴전협정 서명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협상조차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죠. 근데 그건 정치 상황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네요. 전쟁을 시작한 정치 지도자가 전쟁을 자기가 끝내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굉장히 내가 협상을 먼저 꺼내기가 애매한 것이 서로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아까 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1차 목표가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완전 장악하는 건데 아직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점령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반대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영토를 뺏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뺏긴 영토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알토란 같은 영토예요. 그래요? 네, 이게 단순히 땅만 보셔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저 루안스크주 지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네. 저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돈바스. 네, 이 도네츠강 유역이라고 해서 돈바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는 대개 농업 국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흑토지대.
근데 저 지도 루안스크와 나오네. 도네츠크는 굉장히 많은 천연 자원, 주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아. 석탄과 각종 이제 지금 러시아 사람 많이 산다는 저 오른쪽 위에 지역이 네. 지하 자원이 많다. 네,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광공업을 떠받치던 지역이었고 또 저 자포리자 주에도 보면은 저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경계 아조프 해안에 보면은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리우폴. 네, 저희가 또 격전지로 유명했었죠. 네, 맞아요.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저 마리우폴이 또 굉장히 큰 제철소가 있습니다. 아, 제철소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저 지역을 뺏기면은 중공업 기반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우리로 따지면 포항, 광양, 울산 같은데 그렇죠. 뭐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딱 점령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런 쪽이 완전히 뺏긴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면은 이거 뭐야? 막 거기서 휴전하면 우리 큰일이죠, 진짜. 네, 그리고 저 지금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가 아까 드니프로 강에 걸쳐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드니프로 강도 굉장히 중요한 우크라이나의 수운이 운송 교통로기 때문에 또 저길 뺏기면 또 역시 목줄을 움켜 잡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다 뺏긴 상황에서 이 종전을 한다는 거는 정말 면이 안 서는 일이죠. 아, 저 내륙에 저 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이렇게 나와서 네, 무역을 원래 하고 저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곡물들이 저 드니프로 강을 통해서 쭉 운송이 돼서 오데사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이 됐었는데 지금 그 길이 다 막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네. 경제적인 이 생명이 명운이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국가의 명운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지금 순순히 내줬다가는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은 휴전을 해도 크림반도를 다시 얻는 거는 뭐 그건 언감생심이겠네요. 네, 크림반도까지 바라는 건 진짜 너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 전쟁 이전의 영토 정도만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네. 상황이겠네요. 그게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대선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을 뭐 해줄 건지 하고 또 대선 국면에서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게 지금 좀 걱정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그래서 미 상원에서 티격태격 논쟁 중입니다. 원래 이번 주면 당장 크리스마스 전주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면은 다 휴가 내고 다들 폐회하고 집으로 갔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상원이 계속 대기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를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읍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행정부에서. 네, 지금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에 올해 600억에서 700억 달러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놨었는데 지금 이게 고갈됐어요, 거의. 한 번만 더 지원하면 이게 다 말라붙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000억 달러의 추가 패키지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게 다 우크라이나에 가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한 600억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스라엘 지원 예산까지 해서 이걸 제발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한 1000억 달러 썼는데 그거 갖고 뭐 했냐.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갖고 지금 첨예한 대립 중입니다. 1000억 달러면 100조, 100 몇십조 되는 거잖아요. 네, 130조. 130조 되는 거죠. 큰 돈인데요, 그거. 네, 지금까지 결정하기 100조 원 쉽진 이상 않겠는데. 썼는데도 이거 또 100조 원, 200조 원 쓰고 야 이러면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냐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 회의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EU 쪽은 어떻습니까? EU는 그래도 좀 우호적이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EU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EU가 당장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이 맞아요. 타결됐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반쪽의 타결입니다. 사실 그거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그런 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거에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헝가리죠. 헝가리. 네. 헝가리가 원래부터 약간 극우 성향이 있고 또 친러시아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헝가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냐. 우크라이나 이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많이 가면은 이 동유럽의 자기네 나라에 들어올 돈이 준다는 그런 이유도 크고 우크라이나는 부패한 나라니까 더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헝가리가 저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에는 헝가리가 원래 좀 극우적 성향 때문에 그리고 또 반동성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 탄압 문제로 해서 돈을 EU에서 못 받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코로나19 당시에
이런 동유럽 국가들 지원해줄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EU에서 막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계속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면서 결국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내는데 성공을 이걸 했죠. 카드로 돈을 받으려고. 근데 아직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까지는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년 안건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건가요? 네. 지원 시기가? 그러니까 EU나 미국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이 시기에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데 결정할 때는 힘드네요. 맞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결정인데. 네, 회원국들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데서 발목을 잡고 있죠, 지금.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그 EU 가입 협상 시작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린라이트 켜진 걸로 봤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가입 협상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상당 기간 길게 늘어질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전황에 무슨 영향을 줄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냥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서방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진 않았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정도? 그렇군요. 전황은 답답하고 정전이나 휴전은 각국 정치 상황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기도 지금 쉽지 않고 네. 사상자는 지금 사망자만 계속 10만 늘어나고 명인데 있고.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EU나 미국의 지원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맞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러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나요? 처음에 왜 러시아는 서방에서 제재하면 경제가 금방 무너질 거다. 외환위기 오고 뭐 그래서 전쟁 못한다.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돈줄은 원자재 수출 아니겠습니까?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각종 역시 광물, 곡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우리 제재해서 수출길을 다 막아버리면은 러시아 금방 무너질 거다라고 했지만은 항상 이 제재를 안 지키는 나라들이 있죠. 그것도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 국가가 안 지키니까 지금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물론 예전만큼 비싼 가격으로 팔진 못하니 좀 약간 할인해서 팔다 보니까 수입이 아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한 3분의 2 정도의 수입은 꾸준히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석유의 반을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고 3분의 1을 사주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러시아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의 그런 그 상황입니다. 형국인가요? 중국이나 인도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서방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계속 수입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가 또 전쟁 딱 터지자마자 수많은 유조선을 중고 유조선을 사놔갖고 그 유조선을 통해서 인도로 이 원유를 잘 실어 나르고 있죠. 또 큰 문제가 천연가스. 천연가스. 원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아직도 천연가스의 40%를 유럽이 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아닙니다. 사가지고 뭐 이거는 큰일 독일이나 난다고. 그런 일부 국가가 우리는 안 사주겠다라고 한 거지 사실 EU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이 LNG 형태로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러시아의 이 가스 형태로 보내오는 천연가스에 워낙 거기 인프라가 묶여 있다 보니까 LNG는 수입해도 이걸 해동시켜서 다시 파이프라인에 공급할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러시아 수입을 다 끊어버리면은 이런 중유럽,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당장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드스트롬, 북해를 통하는 파이프라인은 뭐 폭파 사건도 있고 해서 끊어졌지만은 이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이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천연가스관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통해서 유럽으로 계속 천연가스는 팔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에너지 주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뭐 이런 상황 됐을 때 이도저도 못하는. 네, 그래서 에너지 주권이 하나에 움켜쥐는 게 있고 식량도 사실 러시아가 밀이나 다른 곡물들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러시아나 이런 쪽에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저개발 국가들이 많아요. 이런 국가들은 항상 인구는 팽창하고 있는데 항상 곡물 부족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 곡물을 쉽게 만약에 서방에서 끊어버리면은 이 나라들에서 폭동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정치 불안을
서방이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난민이 더 생기고 더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오고 할 텐데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쉽지 않네요. 또 그 사이에 러시아는 아까 이승원 평론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그 COP 회의 가가지고 푸틴이 또 산유국들하고 이렇게 또 일종의 스킨십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영역을 그러다 보니까 넓혀가네요. 저렇게 기세등등한 겁니다. 우리 그러네요. 서방이 우리를 굶겨 죽일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고 그 명확해졌다. 정도 안정한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배짱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강대국인데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생션,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는 게 거의 작동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러시아의 전통적인 러시아가 원래 그런 좀 근성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기서도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전쟁 오래되고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일본이 이득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보니까 인도나 중국 이런 데는 싸게 석유 구입하고 그러면 이득 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번 전쟁으로 이득 보는 나라들도 또 더 많이 있나요? 이득 보는 나라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인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는 제재 초기부터 제재 무시하고 우린 제재 안 지킨다 선언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좀 특별히 인도는 조금 더 싸게 원유를 공급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득을 보고 있고, 뭐 중국도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렇게까지 할인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중국도 안정하게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은 이 기회에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사실 꼭 친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라이벌 의식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옛날이지만 중소 국경 분쟁도 있고 막 네, 싸우기도 그것도 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힘이 저렇게 빠지니까 중국이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권위주의 정권 이런 세계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굳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를테면 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가 있죠.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네. 원래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이 최근에 장기 집권을 하면서 서방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이 EU 가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 외면을 당해 왔는데 지금 튀르키예가 딱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튀르키예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그 그리고- 우위인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절묘한 것이 튀르키예가 EU는 아니지만 나토 국가입니다. 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나토에는 되게 일찍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전쟁이 터지면서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도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줄을 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튀르키예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중시하던 스웨덴이 막 튀르키예한테 뭐라고 하니까 튀르키예에서는 야 그럼 너네는 나토 가입 못해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튀르키예가 그동안 좀 수세에 몰려 있었다면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튀르키예가 여전히 러시아 에너지 수입 많이 합니다. 뭐 서방 제재는 쑥쑥 빠져나가고 자기들 단물은 빼먹으면서 오히려 서방이 그동안 지적질하던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튕겨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동에 그 사이에 중동에 지금 맹주로 올라서려는 이런 야심까지도 착착착 진행시키고 있죠. 그렇군요. 튀르키예,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 다 이번 전쟁으로 말하자면 이득을 보고 있거나 그래도 경제를 잘 지켜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라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젤렌스키 얘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한번 젤렌스키 얘기는 좀 시간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의 딜레마 이것도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그건 여쭙기로 하고 지금 우리는 한미일 동맹 한다고 굉장히 신나 있는데 가치는 중요하죠. 자유도 지켜야 되고 뭐 동맹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급한 나라들은 굉장히 먼 거의 적국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제 정치판에서는 이들 나라들하고 같이 필요할 땐 협력하고 필요할 땐 또 전제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겨가야 한다는 거, 그게 외교라는 거,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전황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여파까지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물리학 박사이면서 전쟁과 경제와 과학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최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